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이 주식 투자자에게 전하는 마지막 선물, 개정 4판이고요. 이분께서 살아생전에 직접 쓴 마지막 개정판이라고 해서 또 홍보가 잘 되어 있는 책이고 또 워낙 워린 버핏이 추천한 투자서로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지음, 이건 옮김, 신진우 감수,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출판사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 벤저민 그레이엄.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고전,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를 저술한 가치 투자의 아버지이다. 20세에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할 때 수학과, 철학과, 영어과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고 월스트리트로 진출하여 당시의 증권 분석가인 통계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후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대학 강의 등으로 워린 버핏 등 수많은 투자의 대가를 양성했다. 증권 분석은 과학이자 전문직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그는 CFA, 국제재무분석사라는 전문 직종을 만들어냈으며 감과 내부 정보에 의존하면서 투기를 일삼던 증권 시장에 과학적 증권 분석의 틀을 도입하여 증권 투자를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네, 오늘 읽어드리는 이 현명한 투자자는 또 워낙 유명한 책인데요. 제가 또 워낙 금융 지식은 없는 사람이라 이 책은 사실 제가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교육적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기계처럼 좀 읽으면서 억지로라도 제 무의식을 좀 집어넣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는 책 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 같은 건 많이 못 해드리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서문과 또 워린 버핏이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했던 제8장과 제20장.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편에 속하는데요.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또 제가 그럴 기량이 안 돼서 오늘은 서문과 제20장 소개하는 것도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문, 이 책의 목적. 이 책을 쓴 목적은 초보자도 건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 분석 기법은 많이 다루지 않고 주로 투자 원칙과 투자 태도를 다룬다. 그러나 종목 선정의 핵심 요소들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종목에 대한 비교 분석은 많이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패턴은 수십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과거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난 주식 채권의 패턴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패턴 중 일부는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산타 아니아의 유명한 경고처럼 월스트리트에 잘 들어맞는 말도 없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책이므로 먼저 투자와 투기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리 밝혀두지만 이 책에서는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월스트리트는 물론 어디에서도 쉽고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 금융시장의 역사를 조금만 더 돌아보아도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른 교훈까지 얻을 수도 있겠다. 주가가 정점에 도달했던 1929년, 월스트리트는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인물 존 라스콥은 레이디스 홈 저널 기사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한다에서 자본주의의 장점을 찬양했다. 그는 우량주에 매월 15달러씩 20년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 3,600달러가 8만 달러로 불어난다고 주장했다.
당시 GM의 임원이었던 그의 말이 옳았다면 이것이 바로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다. 그의 말이 과연 옳았을까? 라스콥이 말한 대로 1929년에서 1948년 동안 다우존스 산업평균 30종목에 투자했다면 1949년 초에는 약 8,500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그가 장담한 8만 달러에는 한 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런 낙관적 전망과 장담은 함부로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래도 20년 연 복리 수익률이 8%가 넘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투자를 시작한 시점에는 다우지수가 300이었고 종료한 시점에는 다우지수가 177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실적이다. 이 실적을 보면 시장이 좋든 나쁘든 매월 똑같은 금액을 우량주에 투자하는 이른바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주식을 수시로 사고 파는 트레이더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주로 차트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매수 및 매도 시점을 선택한다. 이른바 기술적 분석에서는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사야 하고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팔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건전한 사업 감각과 거리가 멀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50여 년 주식시장에 몸담으며 지켜보았지만 이렇게 시장을 뒤따라가는 방식을 써서 지속적으로 돈을 번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주저없이 단언하건대 지금 유행하는 이 기법은 확실히 틀렸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명한 다우 이론을 논의할 때 명확하게 설명하겠다. 1949년 초판 발간 이후 현명한 투자자의 개정판은 약 5년 간격으로 발행되었다. 나는 최신판인 제4판을 준비하면서 1965년 3판 발간 이후 새로 전개된 사건들을 다수 반영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첫째, 우량 등급 채권 수익률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둘째, 1970년 5월까지 우량주의 주가가 약 35%나 하락했다. 이는 약 30년 만의 최대 하락률이다. 셋째, 도매 물가와 소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1970년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가속도로 늘어났다. 네 번째, 복합기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스톡 옵션 워런트, 현혹적인 명칭, 외국 은행 이용 등 교묘한 수단도 다수 사용되고 있다. 미국 최대 철도 회사가 파산했고 건실했던 기업들이 장단기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했으며 일부 월스트리트 증권회사들의 지불 능력조차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자산 운용사와 은행 식탁 자금들 사이에서 실적 경쟁이 유행했으나 성과는 심상치 않다. 나는 이런 현상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이전 판에서 내린 결론이나 강조사항 일부를 수정했다. 건전한 투자의 기본 원칙은 10년, 20년이 흘러도 변하면 안 되지만 금융 시스템과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 기본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은 수정해야 한다. 이 책 4판의 초고가 완성되던 1971년 1월 무렵, 실제로 시장 환경이 급변했다. 당시 다우지수는 전반적인 낙관론에 힘입어 1970년 저점 632에서 강하게 반등하여 1971년 고점 951을 향해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 원고가 완성된 1971년 11월, 시장은 새삼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797까지 다시 하락했다. 이렇게 급격한 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투자 전략을 유지하려는 나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된 1949년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나는 1969년에서 1970년 하락장을 경험했으므로 지난 20년 동안 휩쓸렸던 착각에서 벗어났어야 마땅하다. 일시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결국은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하여 조만간 손실을 보전해줄 터이므로 우량주라면 언제 어떤 가격에 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착각 말이다. 이는 지나치게 좋아서 믿으면 안 되는 이야기였다. 이제는 투자자와 투기꾼들 모두 폭락과 장기 하락까지 대비해야 하므로 마침내 주식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2류 주식과 3류 주식, 특히 최근 공개된 기업들의 주식이 최근 주가 하락으로 입은 피해는 재난에 해당한다. 이 정도 재난은 1961년에서 62년도에도 발생했으므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펀드 매니저들까지 명백히 고평가된 심각한 투기 종목을 대규모로 보유했다. 다른 분야에서는 열정이 성공의 열쇠가 될지 몰라도 투자에서는 열정이 거의 틀림없이 재난을 부른다. 이 말이 초보자에게만 필요한 경고는 아닌 듯하다. 먼저 우리가 다룰 주요 문제는 우량 등급 채권 수익률의 급등이다. 1967년 말 이후 우량 등급 채권 수익률은 우량주 배당 수익률의 2배 이상이었다. 1972년 초에는 우량 등급 채권 수익률은 7.19%였지만 우량주 배당 수익률은 2.76%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책 초판이 나온 1949년에는 거의 정반대였다. 채권 수익률은 2.66%에 불과했고 주식 배당 수익률은 6.82%였다. 이래서 제3판까지는 방어적 투자자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이 25%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과 채권 비중은 일반적으로 50대 50을 유지하는 편이 좋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채권 수익률이 주식 배당 수익률보다 훨씬 높으며 향후 두 수익률이 더 합리적인 균형 상태를 회복할 전망이므로 그때까지 채권을 100% 보유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 판단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챕터에서 논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투자자를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로 구분했다. 방어적 투자자의 첫 번째 목표는 심각한 실수나 손실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수고, 골칫거리, 빈번한 의사결정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반면 공격적인 투자자는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평균보다 더 건전하고 매력적인 종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격적 투자자는 이렇게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방어적 투자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도 공격적 투자자가 방어적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내년이나 그 이후에는 환경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적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오래전부터 유행하는 견해에 의하면 투자에 성공하려면 먼저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을 선택하고 나서 그 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을 찾아내야 된다. 예를 들어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컴퓨터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간파하고서 IBM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성장 산업과 성장 기업들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돌이켜보면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쉽지 않다. 이 책의 1949년판에 실렸던 아랫글을 보면 이 작업이 쉽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이런 투자자는 항공운수산업의 장래를 매우 낙관하여 이 정보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고 항공운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투자자에게는 이런 인기 투자 기법에 숨어 있는 함정을 조심하라는 이 책의 경고가 다른 어떤 공격적 투자 기법보다도 유용할 것이다. 항공운수 산업에는 이 함정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운수 산업의 매출이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항공운수 주식을 앞다투어 매수했다. 그러나 매출은 컴퓨터 산업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했는데도 기술적 문제를 과도한 설비 투자 탓에 수익성이 심한 기복을 보이면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1970년 수송량은 신기록을 세웠는데도 항공사들의 손실은 약 2억 달러에 이르렀다. 항공사 주식은 1969년에서 70년에도 시장 지수보다 더 하락했다. 실적을 보면 높은 보수를 받는 펀드 매니저들이 제시하는 단순한 산업에 대한 단기 전망조차 완전히 빗나가기 일수다. 한편 이런 방식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한 IBM에서는 좋은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IBM은 주가가 매우 높은 데다가 향후 성장률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펀드 편입 비중이 예컨대 기껏해야 3%에 불과했다. 따라서 어렵게 발굴해낸 탁월한 종목이 펀드 실적에 기여한 바는 그리 대단치 않았다. 게다가 IBM을 제외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한 컴퓨터 회사들 다수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첫째, 성장 전망이 확실하다고 해서 투자 수익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둘째, 전문가들조차 가장 유망한 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을 선정해서 집중 투자할 방법은 없다. 나는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이런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없고 이런 기법을 권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 책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독자들이 실패하기 쉬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잘 맞는 건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많이 의논할 것이다. 실제로 투자자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수십 년 동안 방어적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야 했으며 그래서 좋든 싫든 주식시장으로부터 자극과 유혹을 받게 되었다. 나는 주장, 사례, 권고를 통해서 독자들이 투자에 대해 적절한 인식과 태도를 확립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적절한 투자 기질을 갖추는 편이 재무, 회계, 주식시장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투자 기질을 갖춘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벌고 유지한 사례가 많다. 또한 나는 독자들이 정량화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주식 중 99%는 어떤 가격에서는 매우 싸서 사야 하고 어떤 가격에서는 매우 비싸서 팔아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불하는 가격과 내가 받는 가치를 비교하는 습관은 투자에 더없이 유용한 특성이다. 나는 여러 해 전에 여성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향수가 아니라 식료품을 사듯이 주식을 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로 끔찍한 손실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산 주식에서 발생했다. 1970년 6월에는 가격이 적절한가에 대한 답을 9.4%라는 숫자에서 찾을 수 있었다. 9.4%는 새로 발행되는 우량 등급 공익기업 채권 수익률이었다. 이제는 이런 채권의 수익률이 약 7.3%로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만한 답이 또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물론 다른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예컨대 1973년에서 1977년에서는 시장 환경이 매우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의 주식 투자에 적합한 적극적 기법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주가가 유형 자산 가치보다 훨씬 높은 종목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길 바란다. 이렇게 진부한 조언을 하는데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심리적인 이유도 있다. 성장주 중에는 순자산 가치의 몇 곱절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좋은 주식도 많지만 경험을 돌아보면 이런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변덕과 기복에 마음을 졸이게 된다. 반면 순자산 가치와 비슷한 가격의 공익기업, 수도, 전기, 가스회사 주식을 산 사람은 주식시장이 변덕스럽게 오르내리더라도 자신이 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소유주라고 항상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화려하고 위험스러운 성장주를 사는 짜릿한 모험보다는 방어적 투자 전략을 선택할 때 더 좋은 실적을 거두기 쉽다. 투자에는 흔히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화려하진 않아도 확실한 실적은 초보 투자자가 조금만 노력해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좋은 실적을 얻으려면 훨씬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실적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지식과 지혜를 조금만 더 보태면 실적은 오히려 틀림없이 나빠질 것이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사서 보유하기만 하면 누구나 시장 평균 실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평균 초과 실적을 달성하기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 중에도 초과 실적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심지어 노련한 펀드 매니저들 대부분의 실적도 시장 평균 실적에 못 미쳤다. 증권사들이 발표한 시장 예측 실적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의 예측이 적중한 비율은 동전 던지기 확률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투자 과정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항상 명심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포트폴리오 전략은 단순해야 좋다. 우량 등급 채권과 다양한 우량주를 함께 보유하는 단순한 전략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하고 건전한 전략을 벗어나 위험을 무릅쓰려면 반드시 적정 기지를 갖춰야 하며 수많은 난제를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모험을 감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자신이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지,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안전 만진 원칙에 바탕을 둔 건전한 투자 기법을 유지하면 매력적인 실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어적 투자가 주는 확실한 실적보다 더 높은 실적을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끝으로 과거 이야기를 덧붙인다. 젊은 시절 내가 월스트리트에 진출하던 1914년 6월, 시장에서 반세기 앞을 어렴풋이나마 내다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주식시장은 전혀 짐작도 못했는데 2개월 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뉴욕 증권거래소가 문을 닫았다. 이제 1972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는 온갖 문제에 시달리면서 장래를 확신하기보다는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난 57년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상 못한 커다란 피해도 보았지만 건전한 투자 원칙을 지키면 대개 건전한 실적을 얻었다. 우리는 향후에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투자해야 한다. 유의사항. 이 책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무 전략만 다룬다.
따라서 저축, 정기예금, 저축대부조합계좌, 생명보험, 연금, 부동산 담보대출, 소유지분 등은 논의하지 않는다. 본문 중 지금은 1971년 말이나 1972년 초를 가리킨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서문이 끝났는데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언젠지도 모르는 저희는 역사로만 혹은 영화 혹은 문학 서적에서만 알 수 있는 제1차 세계대전을 살아서 겪은 사람의 서적이고요. 자, 이 책에서 지금이라고 한다면 언제라고요? 1971년이나 1972년 초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해서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바로 제2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투자의 핵심 개념, 안전마진. 오랜 전설에 의하면 현자들은 인간의 역사를 마침내 다음 한마디로 요약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마찬가지로 내가 건전한 투자의 비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안전마진이라는 좌우명이다. 안전마진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투자 전략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개념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서 안전마진 개념을 찾아내보자. 노련한 투자자들은 모두 알고 있듯이 안전한 채권이나 우선주를 선정하려면 안전마진 개념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철도 채권이 투자 등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자 보상 비율이 장기간 5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회사가 과거의 이자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냈다면 안전마진을 갖춘 셈이며 이 안전마진은 향후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투자자의 손실이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다. 안전마진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예컨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일정 비율 감소해도 채권 이자 지급에 지장이 없다면 그 비율이 안전마진이다. 표현은 달라도 기본 발상은 똑같다. 채권 투자자는 향후 회사의 실적이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만일 향후 실적이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안전마진을 많이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회사의 향후 실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인지 정밀하게 예측하려 하지도 않는다. 만일 정밀하게 예측하려면 그는 안전마진을 과거 실적으로 단순하게 산정하는 대신 손익계산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측정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안전마진이 충분하다면 투자자는 미래의 실적을 정밀하게 예측할 필요가 없다. 안전마진이 충분하다면 향후 시장이 급변해서 회사의 실적이 과거보다 훨씬 악화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채권의 안전마진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기업의 가치와 부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우선주에도 해당된다. 기업의 가치가 3천만 달러이고 부채가 1,000만 달러라면 이론상으로는 기업의 가치 3분의 2가 감소하더라도 채권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쿠션에 해당하는 여분의 가치를 추산하려면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평균 주가는 기업의 평균 수익력에 따라 오르내리므로 기업 가치, 부채와 영업이익, 이자 비용은 대체로 비슷할 것이다. 채권에 적용되는 안전마진 개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논의를 마무리하자. 그러면 안전마진 개념은 주식에도 적용될까? 적용된다. 그러나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도 우량 채권처럼 안전마진이 커서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예컨대 불황기에 보유자산과 수익력을 근거로 시가총액을 초과하는 규모로 채권을 무난히 발행할 수 있는 회사라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1932년에서 33년 불황기에 재무 상태가 건전했던 기업들 다수가 그러했다.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채권과 같은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불어 높은 배당 소득과 자본 이득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이야말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결합된 이상적인 투자 기회가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최근 사례로는 내셔널 프레스토 인더스트리 주식을 꼽을 수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최근이나 지금은 언제를 일컫는다고 서문에서 밝혔었죠. 1971년 혹은 72년 초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십시오. 1972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4,003만 달러였다. 그러나 세전 이익이 1,600만 달러여서 시가총액 규모에 이르는 채권을 무난히 발행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예상 수익력이 당시 채권 수익률보다 훨씬 높을 때 안전 마진을 확보하게 된다. 직전 개정판에서는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식의 이익 수익률, 주당 순이익 혹은 주가가 9%이고 채권 수익률은 4%라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연 5% 초과 수익이 누적된다. 이 초과 수익 5% 중 일부는 배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 돈을 소비하더라도 자신의 투자 실적 계산에는 포함해야 한다. 나머지 미배분 이익은 회사에 재투자된다. 그러나 이 재투자 이익에 비례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재투자 이익에 의한 초과 수익 증가와 기업 가치 상승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10년이 지나면 채권 수익률 대비 주식의 초과 수익 누적액은 주식 매수 가격의 50%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안전 마진이 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서 상황이 나쁘지 않으면 손실이 방지되거나 최소화될 것이다. 이런 안전 마진을 갖춘 종목 20여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정상 상황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량주 투자 전략을 선택하면 높은 통찰력이나 성견 지명이 없어도 양호한 실적을 얻을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시장 평균 가격으로 우량주를 매수하면 장담하건대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주가가 고점 수준에 도달했을 때 집중적으로 매수하거나 수익력이 감소하기 쉬운 비우량주를 매수하면 위험하다. 1972년에는 대부분 주식의 수익률이 9%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저 PER 대형주에 집중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PER이 12 수준이므로 이익 수익률은 8.33%가 된다. 배당 수익률은 약 4%이고 재투자 이익은 4.33%가 될 수 있다. 그러면 10년 동안 누적되는 채권 수익률, 대비 주식의 초과 수익이 너무 적어서 안전 마진이 부족해진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이제는 우량주에 분산 투자해도 실제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 위험은 주가 상승 가능성에 의해 충분히 상쇄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투자자는 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폐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채권만 보유하면 그 위험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과거의 저위험, 고수익 기회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최대한 냉철하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주된 위험은 우량주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오랜 경험을 돌아보면 주된 위험은 호황기에 비우량주를 매수할 때 발생한다. 투자자들은 최근 실적이 좋은 회사는 수익력도 좋다고 보며 번영하는 회사는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호황기에는 수익률을 조금 높이거나 현혹적인 전환권을 사용하면
비우량 채권과 우선주도 액면가 수준으로 공모할 수 있다. 이 무렵에는 무명 기업 주식들도 최근 2, 3년의 탁월한 실적을 내세우면서 유형 자산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공모할 수 있다. 이런 증권들은 안전 마진이 충분하다고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채권과 우선주의 이자 보상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가급적 1970년에서 1971년 같은 불황기까지 포함해서 장기 실적을 보아야 한다. 주식의 수익력을 평가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호황기에 높은 가격을 주고 산 종목들 대부분은 불황기가 다가오는 조짐만 보여도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렇게 폭락한 종목들 대부분은 언젠가 매수 가격을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처음부터 진정한 안전 마진이 없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이다. 성장주 투자 철학에는 안전 마진 원칙과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투자자들은 성장주의 미래 EPS 성장률이 과거 평균보다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이들은 안전 마진을 계산할 때 과거 실적 대비 미래 실적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론상 신중하게 추정한 미래 실적이 과거 실적보다 불확실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유능한 분석가들이 추정한 미래 실적을 갈수록 더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성장주 투자 기법으로도 안전 마진을 확실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 보수적으로 추정한 미래 실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한다면 말이다. 바로 여기에 성장주 투자의 위험이 놓여 있다. 인기 성장주의 시장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 마진의 크기는 언제나 매수 가격에 좌우된다. 어떤 가격 매수를 하면 안전 마진이 충분하지만 그보다 높은 가격에 사면 안전 마진이 작으며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사면 안전 마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대부분 성장주의 가격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안전 마진이 충분치 않다면 성장주에 분산 투자해도 만족스러운 실적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고평가되는 성장주의 위험을 현명한 종목 선택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통찰력과 판단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평가 종목이나 염가 종목에 적용해보면 안전마진 개념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의 가격은 당연히 내재 가치보다 낮다. 그 차이가 바로 안전마진이다. 이 안전마진이 계산착오나 불운 탓에 발생하는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 염가 종목 투자자는 그 회사가 역경을 극복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심을 집중할 뿐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물론 회사의 전망이 확실히 나쁘다면 그는 가격이 아무리 싸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전망이 확실히 좋거나 확실히 나쁜 회사는 많지 않다. 이런 종목들을 염가에 사면 이들의 수익력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실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안전마진은 제 역할을 다한 셈이다. 분산투자 이론. 안전마진 개념과 분산투자 원칙은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안전마진이 있는 종목에 투자해도 개별 종목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마진은 이익 가능성을 손실 가능성보다 높여줄 뿐이지 손실을 방지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마진을 갖춘 종목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익 합계가 손실 합계를 초과할 가능성이 더 확실해진다. 이것이 바로 보험 영업의 기본 원리다. 분산 투자는 방어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확고한 원칙이다. 분산 투자 원칙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투자자들은 그 동반자인 안전마진 개념도 함께 수용하는 셈이다. 룰렛의 셈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룰렛에서는 한 숫자에
$35를 걸었는데 그 숫자가 나오면 $35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숫자가 나올 확률은 37분의 1에 불과하다. 그의 안전 마진은 마이너스라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산 투자를 하면 어리석은 짓이다. 돈 거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국 그가 돈을 벌 가능성은 낮아진다. 0과 00까지 포함해서 37개 숫자에 모두 $1씩 돈을 건다면 그는 휠이 돌아갈 때마다 $2씩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택한 숫자가 나왔을 때 $35가 아니라 $39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는 작으나마 안전 마진을 얻게 된다. 이제는 돈을 거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가 돈을 벌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모든 숫자에 $1씩 건다면 휠이 돌아갈 때마다 $2씩 확실히 벌게 된다. 실제로 카지노에서 룰렛을 하는 손님은 카지노가 보유한 0과 00 때문에 그만큼 불리한 처지가 된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 널리 인정받는 투자의 정의가 아직 없는 탓에 전문가들은 투자를 제멋대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유용하거나 믿을 만한 기준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회의론은 백해무익하다. 시장에서 짜릿함을 즐기려는 대중의 타고난 투기 성향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나는 안전 마진 개념이야말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대부분 투기꾼들은 자신이 선택한 종목에 승산이 있다고 믿음으로 안전 마진을 확보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들은 자신에게 행운이 따르거나 자신의 기량이 대중을 능가하거나 자신의 조언자나 시스템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의 생각은 주관적 판단일 뿐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다. 단순히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에 돈을 걸면서도 안전 마진을 확보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매우 의심스럽다. 반면 앞에서 설명한 투자자의 안전 마진 개념에는 통계에 기반한 단순하고도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 게다가 실전 투자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물론 알 수 없는 미래 상황에서도 이 정량 기법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관해야 할 타당한 이유도 없다. 요컨대 진정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진정한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한다. 진정한 안전 마진이라면 숫자, 논리, 풍부한 실전 경험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 개념의 확장. 안전 마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제부터 방어적 투자와 공격적 투자를 구분해서 안전 마진을 생각해보자. 방어적 투자는 일반 포트폴리오에 적합하다. 방어적 투자에는 적합한 종목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미국 국채, 우량주가 포함되며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비과세 지방채도 포함된다. 그리고 현재 미국 저축 채권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은 인류 회사 채권도 포함된다. 공격적 투자자에게 적합한 종목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가장 다양한 유형은 저평가 비우량주로서 가격이 내재 가치의 3분의 2 이하일 때 매수하면 유리하다. 이 밖에 중간 등급 회사채와 우선주도 다양한 종목이 거래되는데 심하게 소외되어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을 때 매수하길 바란다. 흔히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증권을 투기 종목이라고 생각한다. 인류 등급이 아니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범한 증권이더라도 충분히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단 투자자가 박식하고 노련해야 하며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가격이 충분히 낮아서 안전 마진이 커지면 그 증권은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즐겨 인용하는 사례가 부동산 담보 채권이다.
1920년대에는 부동산 담보 채권이 안전하다고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으며 수십억의 달러에 이르는 부동산 담보 채권이 액면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높은 부채 비율 탓에 안전 마진이 부족해서 사실은 매우 투기적인 종목이었다. 1930년대에 불황이 닥쳐 대부분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가격이 폭락하여 일부 종목은 10 밑으로 내려갔다. 부동산 담보 채권이 액면가에 발행되던 시점에는 안전하다고 추천하던 전문가들이 이제는 매우 투기적인 종목으로 평가하여 추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가격이 약 90%나 하락했으므로 이들 종목은 상당히 안전해져서 지극히 매력적이었다. 실제 내재 가치는 시장 가격의 4에서 5배 수준이었다. 이들 종목을 산 사람들은 실제로 이른바 막대한 투기 이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매우 낮은 가격에 매수했으므로 이들 종목은 진정한 투자의 요건을 충족했다. 따라서 투기 이익은 매우 예리한 투자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들은 신중한 분석을 통해 안전 마진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므로 투자를 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결국 호황기에 이 종목을 높은 가격에 산 순진한 사람들은 심각한 손실을 보았지만 나중에 매우 낮은 가격에 이 종목을 산 노련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특수 상황은 모든 분야가 투자의 조건을 충족한다. 참여자들 모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가격과 내재 가치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도 개별 사례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역사적 저가에 거래되는 스톡 옵션 워런트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워런트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향후 관련 주가의 등락에 좌우된다. 지금은 주가가 워런트 행사 가격보다 훨씬 낮아서 가치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투자에는 합리적인 예측이 중요하므로 향후 강세장이 시작되어 주가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분석하면 이 워런트 투자는 잠재 손실보다 잠재 이익이 훨씬 크며 최종적으로 손실 가능성보다 이익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심지어 이런 워런트 포트폴리오에도 안전 마진이 있다는 뜻이다. 노련한 공격적 투자자라면 워런트도 자신의 공격적 투자 종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요약.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다. 건전한 원칙을 지켜 성공한 유능한 사업가들이 월스트리트에서 투자할 때에는 건전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 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그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보아야 한다. 증권을 매매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일종의 사업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듯이 원칙을 지키면서 실행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이 하는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사업가는 자신이 다루는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사업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증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이자와 배당을 초과하는 사업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다. 첫째, 대리인의 실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둘째, 대리인이 유능하고 정직하다고 믿을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투자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에도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합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실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적게 얻고 많이 잃을 위험한 사업은 멀리하라. 투자의 바탕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확고한 숫자가 되어야 한다. 우량 등급 채권이나 우선주에 투자하듯이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위험에 노출되는 원금 비중이 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용기 있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고
이 판단이 건전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행하라. 투자에서는 지식과 판단력이 충분할 때에만 용기가 최고의 장점이 된다. 다행히 일반 투자자도 야심을 억제하고 안전하게 방어적 투자에 머물기만 하면 이런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투자 실적을 얻기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나 우수한 실적을 얻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네, 이렇게 제 20장 마지막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와, 제가 너무 무지한 분야에 대해서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이번 영상은 재녹음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좀 불분명하게 발음이 섞여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으시면서 이해가 다 되시던가요? 저는 사실 중간에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었고 그나마 제 20장 안전마진은 이해가 조금 되고 제가 또 그 기초 수업을 들은 내용과 유사해서 좀 이해가 됐었고 또 요약 부분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 중에서 제가 한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봤더니 서윤님이라고 너무 어리신 분이 계시던데 혹시 제가 아는 그 서윤님이 맞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다고 하기는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워낙 책추남 TV의 책추남님의 팬이라 라이브를 하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가서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 책추남님께서 너무 아끼시던 구독자분이 계셔가지고 그 이름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혹시 그 서윤님이 맞다면 한번 댓글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 구독자분께서 들으시기에는 이 책 너무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쎄요, 조금은 쉬운 책, 숫자가 좀 덜 나오는 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